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건국대학교 신병주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령군에서 추진하는 고령문화재 야행 행사의 일환으로 이런 좀 역사 특강을 이렇게 제가 또 하게 돼서 또 반갑고, 또 바로 이 지금 대가야 박물관, 제가 이렇게 예전에 처음 이제 완성되고 이렇게 잠깐 지나가면서 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오늘 그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된 거는 또 이제 처음인데요. 또 이제 이 고령이라는 도시가 또 뭐 저하고는 좀 이제 우리 가족적으로 우리 저희 누님의 이제 남편 되시는 분, 우리 자영이죠. 자영이 여기 이제 쌍림면 출신이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쌍림 딸기 많이 먹었습니다. 먹었고, 그래서 이게 그 지역의 브랜드가 있으면 상당히 유명해요. 일단 쌍림 하면 사람들이 이 잘 모르다가도 딸기 하면 결국은 쌍림 고령, 그러니까 고령 지역을 생각하고, 우리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게 성주 참외잖아요. 여기 이웃하고 있는. 저는 또 이상하게 그래도 딸기는 보면 논산 딸기도 있고 뭐 다른 딸기도 있는데 참외는 이상하게 성주 참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브랜드 참외는 잘 없잖아요. 사과는 좀 많아요. 뭐 충주 사과, 안동 사과, 청동 사과. 그리고 어쨌든 뭐 그래도 딸기 하면 뭐 이런. 그래서 바로 이제 고령이라는 지역 자체는 제가 이제 좀 뭐 저도 이제 대구 출신이어 가지고 그래도 되게 이제 익숙하고, 또 이제 우리 조카도 여기 지금 고령군청에 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또 이 고령군청에서 이 강의 의뢰가 왔을 때 그래도 좀 뭐 좀 그 스케줄을 조정해서라도 응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그 대가야 박물관,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고령 지역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산동 고분군을 포함한 가야의 이 고분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이것이 되게 이제 그 중요한 뭐 이슈가 되고 있고, 아마 상당히 뭐 저도 이제 조금 전에 뭐 부군수님이나 또 이런 쪽 문화 그 계장님하고도 이야기해 본 그 결과 되게 이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 그 비슷한 전례로 2009년에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북한에 두 기가 있는데, 이 북한에 있는 두 기는 그때도 아마 제 생각에는 남북 관계가 좋았으면 북한 것까지 포함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되게 안 좋을 때요, 2009년이. 그래서 이제 북한 거는 포기하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40기가, 그래서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상당히 부대 효과도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사실 올해도 뭐 이렇게 각 곳에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선왕릉이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 동구릉, 그리고 이제 소오릉. 그래서 이 왕릉이라는 것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역대 왕들도 그 다 아들 뭐 손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선왕의 무덤 옆에 묻히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 가야 바로 이 고령 지역도 이렇게 그 고분군이 형성이 되었는 거죠. 우리 백제에도 보면 뭐 공주라든가 이런 데 가보시면 무령왕릉, 이것도 사실 고분군이에요. 이렇게 여러 군데 무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왕릉도 그렇게 동구릉, 소우릉처럼 집단적으로 조성된 것도 있고, 또 역사적인 이유로 뭐 단종이 영월로 유배가면서 장릉 같은 경우는 영월에 있고. 그래서 요즘은 진짜 이 서울에서도 각 지자체 중에도 서울의 조선왕릉이 가장 많은 곳이 의외로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강남구에 가면 헌인릉이라 해서 태종의 무덤, 순조의 무덤, 그리고 또 선정릉이라 해서 성종의 무덤, 중종의 무덤, 그리고 이제 뭐 노원구 같은 데 가면은 뭐 이제 태릉이 있다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 지자체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도 요즘은 야, 우리 동네는 왜 왕릉이 없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이 가야고분군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이 상당히 같이, 지금 이제 가야 예전에 그 연명을 형성했던 뭐 지금의 그 고성 지역이라든가 이런 뭐 김해 지역,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런 지역을 좀 코스 개발도 되고, 실제 그런 분들 많아요. 요즘 저도 되게 권하는데 조선왕릉이 40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투어를 해서, 이 왕릉 같은 경우 하면 역사와 스토리를 알고 찾아가면 상당히 그 의미도 있고, 또 왕릉이 조성된 곳은 소위 뭐 이 그린벨트 지역이어 가지고 조선시대부터 상당히 경관이 좋아요. 이런 곳을 이제 한번 정말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스탬프
도장 찍으면 여기도 지금 문화재 야행 행사할 때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지역 차지하면 스탬프 찍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우리 대가야 고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가야 고분군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된다면 이런 프로그램 할 수 있다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일단 고령은 올 거예요. 이게 이제 고분의 어떤 센터니까 지금도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 투어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동구릉이에요. 이 40개 중에 일단 동구릉 가면 9개 도장 찍을 수 있잖아요. 이 실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런 데부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도 이제 이 가야 고분군을 대표하는 이 고령 지역이 바로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그런 부대 효과 그리고 관련된 여러 행사들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제가 조선시대 전공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왕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을에 왔을 때도 역사 관련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전공이 조선시대고 또 가야 관련 강의는 뭐 대가에서 또 여러 전문가분들이 계속 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이 고령에 그 쌍림 딸기가 유명하다고 맨날 쌍림 딸기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뭐 다른 지역에 뭐 안동사과도 먹어봐야 되고 저쪽에 뭐 다른 지역 특산물 뭐 그 강곡 복숭아도 먹어봐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그 역사도 좀 더 조선시대 역사도 알아두면 결과적으로 보면 큰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고령에서도 이 조선시대 인물 중에서는 송안 김면이라고 해서 임진왜란 때 3대 의병장으로 불렸던 아시죠?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선시대 역사의 흐름도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또 지역이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흔히 조선시대 왕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우리 뭐 왕이면 뭐 모든 명령을 다 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조선시대 왕들이 상당히 권력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본다면 고대나 고려시대 왕들보다 훨씬 권력이 약했고 또 횡적으로 본다면 비슷한 시기에 중국이라든가 서양의 여러 나라 황제들보다도 권력이 약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뭐 태양왕 루이 14세 하면서 찜이곡 국가인이라. 근데 조선시대 왕들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철저하게 민본 사상,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상당히 그 뭐 정말 뭐 그 왕이 되기 전부터 귀가 닳도록 이렇게 배우는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이 또 조선시대 왕들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데는 견제 장치도 상당히 이제 잘 작동이 됐다. 이 조선시대는 언론 3사라에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기관에 힘을 실어주고 이런 기관에 있는 관리들은 왕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왕이 뭔가 잘못하고 이랬을 때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왕들이 신하들에게 어떤 이야기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하죠? 신하들이 왕한테 엎드려서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리 많이 하지 않아요? 뭐 딱 비교를 해보시면 요즘에 우리 대통령 앞에서 이 비서관들이 그렇게 쉽게 뭐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잘 못하잖아요. 그만큼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리고 왕도 기꺼이 수용을 해요. 그리고 왕이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이 경연이라 그래가지고 왕이 항상 그 신하들하고 학문 토론하고 뭐 유교 경전도 공부하고 이런 스터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경우 하루에 4번 해요. 아침에 하는 조강, 점심에 하는 주강, 저녁에 하는 석강, 밤에 하는 야대까지. 우리 지금 하루에 4번 과외하라 그러면 뭐 집안에 있는 자녀들 전부 다 가출해 버릴 거예요.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근데 왕은 송군이 되려면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에서 경연 제일 많이 하는 왕 누구일 것 같아요? 세종? 지금 딱 세종 초상이 있으니까 세종 같다. 기록에 보면 세종이 2등이에요. 1등은 성종이라는 왕 아세요? 그래서 이 성종이 경연을 가장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성종 때 조선시대의 제도와 문물이 정비가 되어서 그래서 왕의 호칭도 성종이 된다. 우리 조선시대 왕의 호칭은 살아생전에 붙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 종묘의 신주를 모실 때 붙는 호칭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묘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에서는 고려시대부터는 종과 조를 쓰죠. 그래서 뭔가 완성을 보았다는 의미로 성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셨다 인종, 효성이 지극하셨다 효종, 학문에 뛰어나셨다 문종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왕의 호칭에서도 왕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 고려 시대도 성종 있는 거 아세요? 고려 6번째 왕이 성종인데 어떻게 보면 캐릭터가 되게 비슷해요. 고려 성종 때 유교적인 문물제도라든가 이런 게 정비가 되고 개경에 국자감이 설치된다라든가 이런 제도와 물, 그러니까 상당히 고려시대 성종과 조선시대 성종이 상당히 닮은 점이 많다. 그리고 이제 경연은 2등이었지만 역시 조선 최고의 왕을 꼽으라면 세종이다. 왜냐하면 본인도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가장 참모들을 많이 키운 그런 그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종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장영실 아시죠? 과학자. 장영실은 천민 출신이었지만 세종이 그 능력만을 보고 바로 이제 그 관직을 제수해서 그 정말 자경루라는 그 당시로 치면 아주 획기적인 물시계를 발명하게 했고, 그리고 황희정승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종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세종이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원래 적장자는 양녕대군이었고 양녕대군을 후계자로 삼았다가 태종이 양녕을 폐위하고 충녕을 후계자로 삼는 과정에서 바로 이제 이거는 또 원칙을 한번 어그러뜨리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반대했던 사람이 황희정승. 그래서 이 세종이 왕이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황희정승은 나는 이제 뭐 정치 인생 끝났다 해가지고 거의 포기를 하고 있는데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황희정승에게 어떤 이야기 하냐면 경은 이러이런 장점이 있다. 딱 이것도 새겨 두세요. 황희정승의 장점을 세종이 딱 두 가지 뒀는데 하나는 저울과 같은 존재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정치적으로 균형감이 있다라는 뜻이고 하나는 이 황희정승은 시초라는 것은 점을 칠 때 뽑는 풀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황희정승한테 뭘 맡기면 제대로 탁탁 맞는 정책을. 우리도 이렇게 뭐 여기 특히 이런 뭐 여러 공직이라든가 이런 회사 같은 데서 일하실 때 쓸데없는 정책하면 이거 더 피곤하지 않나요? 이게 제대로 뭐 이렇게 하면 이 가장 적합한 이런 정책을 잘 수립한다라는 그런 점을 높이 평가를 해서 한때는 자신을 반대했지만 등용을 했고, 지편전이라는 학문 연구기관을 설치해서 이 학자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한 왕이 세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시대 왕들은 뭐 안정기의 왕, 또 위기의 시기의 왕, 또 뭐 당쟁이 또 치열했던 시기의 왕.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기준으로 본다면 최악의 왕은 연산군하고 황해군이에요. 쫓겨난 왕. 그런데 지금의 잣대를 들이대면 저는 최악의 왕은 누구냐 하면 선조하고 인조다. 왜죠? 바로 이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잖아요.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인조 때 평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리더는 이 전쟁이라는 상황은 뭐 국방력을 키우든지 그것도 잘 안 되면 외교 역량을 키우든지 해서 이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선조와 인조는 그렇지 못했고, 이 인조 같은 경우는 왕만 저 청나라 황제한테 무릎 꿇고 항복한 게 아니라 많은 조선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특히 여성들 겨우 그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살아 돌아가면 이들을 뭐라고 불렀다? 환양녀라고 부르잖아요. 환양녀. 이 정말 거기 끌려가서 진짜 한 것도 억울한데 겨우 살아서 돌아왔는데 원래 환양이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오다라는 뜻. 그런데 이게 사회적 비소가 되면서 환양년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보면 일제강점식, 요즘 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제강점식의 위안부 할머니 하고 사실 패턴이 되게 비슷해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희생을 당했는가. 근데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환양년은 더 나라에서 지켜주지 못한 이런 아픔이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염병 때문에 이 강연도 이 행사도 뭐 이렇게 미루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또 이 강연도 이렇게 전체가 되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좀 소수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선시대는 더 심하면 심했지 지금보다 뭐 훨씬 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시기적으로도 뭐 온역이라든가 또 뭐 천연두, 콜레라 막 시기적으로 유행한 전염병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전염병이 일어나면 희생자도 훨씬 더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도 가장 그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전염병 걸리면 격리예요, 격리. 그때도 활인서라고 해가지고 이 전염병 환자는 도성 밖에 이렇게 격리를 해가지고 따로 수용을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때도 다 치료제 이런 거 요즘 우리 백신 뭐 이렇게 개발하듯이 그런 노력을 가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극복이 됐다. 그래서 지금 또 사실 우리도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심할 줄 정말 작년에 처음 이 발발했을 때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2년 가까이 가는지를. 그런데 이제 우리 선조들은 이게 뭐 진짜 수년 끌고 희생도 더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극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전염병이 힘들었다라는 상황은 우리가 은연중 쓰는 말에서도 많이 나와요. 지금도 되게 힘든 상황을 겪었을 때 뭐를 치렀다 그러죠? 홍역을 치렀다 그러잖아요. 홍역 전염병이죠. 그리고 우리가 되게 또 힘든 상황에서 겨우 벗어났을 때 뭘 뗐다? 뭘 뗐다 그래요? 한자? 내가 뭘 뗐다? 학을 뗐다 그래요. 학질에서 나온 말.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 제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의 뭐뭐 할 놈? 연병할 놈. 예의 전염병이나 걸릴 놈. 그러니까 연병은 전염병을 뜻할 때도 있고 조선시대의 전염병 중에 대표적인 게 장티푸스예요. 장티푸스에 걸려라 이런 뜻이에요. 요즘 우리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예의 코로나에나 걸려라 이러면 이제 진짜 서로 싸우게 되겠죠.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조선시대 또 전염병 중에 천연두. 이 천연두의 별칭이 마마예요. 천연두 후유증으로 얼굴에 이 마마 자국, 소위 꼼부 자국 생기잖아요. 아마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우리 좀 어린 학생들은 몰라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릴 때는 동네에 이거 마마 자국 있으신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없죠. 왜? 이 천연두는 1980년에 완전히 종식이 됐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래서 이제는 볼 수 없는 거고, 하도 천연두는 독하기 때문에 학질도 포화갈 학자예요. 아주 포화간 놈 이런 뜻이요. 이 천연두는 요게 그 발병을 하면 완두콩과 같은 요런 게 생긴다 해가지고 그래서 완두콩 두자를 써요. 그러다가 이게 좀 제발 떨어져라 그러다가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아예 극존칭을 써요. 마마, 우리도 상감 마마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연두를 별칭으로 마마라 그러는 거예요. 마마. 이 마마 이야기는 한 20여 년까지 이거 되게 우리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어디서 많이 본다? 우리 예전에 비디오 대여해가지고 탁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나오죠?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불법 비디오 유통을 막읍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보면 결과적으로 불법 비디오의 유통을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전통시대 가장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게 호환과 마마다. 이런 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그 어려운 상황들을 역시 조선시대 왕들도 결과적으로 극복을 해나가는데, 이 조선시대 왕위계승에 정말 아이러니컬한 게 27명의 왕 중에 7명만이 적장자였어요. 이 적장자라 하면 적자의 장자란 뜻인데, 조선시대의 왕비는 무조건 한 명. 이 왕비가 돌아가시면 계비를 맞이하는데, 이 왕비나 계비의 소생은 적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왕비나 계비만 믿고 있다가 보면 왕실의 자손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이 못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도 공식적으로 첩을 둘 수 있어요. 왕의 첩을 뭐라 그런다? 후궁이라 그러고, 후궁도 풍계가 있어요. 직급이 있는데 후궁 중에 제일 높은 풍계가 빈, 그 다음에 귀인, 소위, 수기, 소용, 수경, 소원, 수건까지 8등급의 풍계가 있어요. 대부분 수건으로 들었다가 바로 계속 승진해가지고 바로 빈은 정일품. 그러면 이 조선시대 이 후궁들이 승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처럼 뭐 승진 시험 공부하고 뭐 경력 관리하고 이런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한방입니다. 아들 낳으면 바로. 이 장희빈 같은 경우도 바로 아들을 낳으면서 경종을 낳으면서 희빈 장씨가 되고, 숙빈 최씨도 영조를 낳으면서 숙빈 최씨가 되고, 예전에 드라마 여인천하에서 매야 했던 사람 기억나요? 도지원 씨, 경빈 박씨 다 중종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빈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바로 그런데 첫 번째 왕위 계승에서부터 이게 완전 틀이 어그러져요. 원래 태조 이성계에게 적장자로 방우가 있었는데 이 방우 대신에 방석의 세자책봉이 단행이 되었고, 여기에 가장 반발한 사람이 5번째 아들 방원. 그래서 결국 방원이 방석과 방석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정도전을 제거하고 완전히 권력을 잡은 사건을 우리가 역사에서 왕자의 란, 방원과 방석 간에 일어난 변란이라는 뜻으로 왕자의 란이라 그래요. 요즘 이거 왕자의 란이란 기사 어디서 혹시 보신 것 같아요? 어디 신문 같은 데서 보시지 않았어요? 왕자의 란? 그렇죠. 롯데. 최근에서는 롯데, 옛날에는 현대.
바로 이제 대기업의 회장님들끼리 싸우면 이 조선 현대판 왕자의 란이란 기사가 떠요. 이거 다 짝퉁이고 오리지널은 방원이 방석을 제거하고 완전히 권력을 잡았지만 본인이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왜? 이때 바로 왕이 되면 너무 비난의 화살이 확 쏠리니까 명분은 뭐냐면 아버지가 저 판단을 잘못하셔가지고 막내를 책봉했기 때문에 나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거다. 그러면 이때 방우가 제일 위였는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것도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귀감으로 삼으세요. 너무 소주를 많이 마셔서 돌아가셨다라고 기록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방과가 실질적인 적장자였기 때문에 왕이 됩니다. 정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태정태세 문단,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방원이 권력을 장악했지만 일단 얼굴마담으로 형님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대통령이 있지 않아요? 누가 떠오르죠? 약간 정종 컨셉과 비슷한 대통령? 우리 대통령 중에 최규하 대통령 느낌이 딱 나죠, 그죠? 12.12 군사 쿠데타로 완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잡았지만 본인이 바로 전면에 안 났어요. 그때 바로 나서가지고 본인은 뭐 이러면 좀 머리도 없는 사람이 뭐야 이렇게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저항운동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 형님으로 가면서 완충작용을 하게 하고 2년 후에 방화, 즉 정종의 양보를 받아서 조선의 왕이. 우리 마찬가지예요. 최규하 대통령이 1980년 8월 16일 날 스스로 하야 성명을 발표해요. 내가 이런 시기에 대통령직을 맡기는 정말 힘들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그냥 스스로 양보한 것 같지만, 사양한 것 같지만 누가 봐도 신군부의 압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각종 언론에서는 전두환 그는 누구인가 하면서 막 전벼청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 어떻게 보면 역사에서도 이런 쿠데타의 성공 방정식은 놀랍게도 닮아 있다. 그렇게 해서 조선의 세 번째 왕이 된 인물이 바로 태종이고, 태종은 왕이 된 후에 왕권 강화를 위해 가지고 오늘날 주민등록증 제도에다가는 호패법을 실시하고 또 6조 판서들에게 직접 명령을 하달해 가지고 왕권을 바로 이제 정책화하는 6조 직계제. 그리고 이제 왕권이 안정되려면 외척이 설쳐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그 태종이 왕이 되는데 가장 공을 세운 사람들이 처남들이었어요.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회. 이 처남들 다 숙청해버립니다. 정치적으로 숙청해서 결국 처형까지 이르게 하죠.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최명길 씨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그 냉혹했던 킬러. 그래서 제가 역사전을 그날 방송에서도 태종은 킬러 본능이 있는 인물이다. 우리 역사 속에서 정몽주도 이방원이 제거했죠. 정도전도 제거했죠. 그리고 천암 제거했죠. 나중에 상왕으로 있을 때는 세종의 장인이자 자신의 사돈이었던 또 시몬이라는 인물도 제거를 해요.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킬러다. 그래서 한 달 뒤죠. 아마 12월부터 KBS가 항상 그동안은 사극 계속 많이 만들었잖아요.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뭐 태조왕건, 뭐 대왕의 꿈, 불멸의 이순신, 뭐 징비록, 정도전. 그러다가 한 3, 4년간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 그 사극을 못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바로 이제 하도 막 그러니까 뭐라고 딱 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왜 공영방송에서도 역사물 이런 거 사극도 안 하냐. 그래서 이제 올해가 가기 직전인 12월부터 태종이란 드라마를 하기로 지금 아마 나갈 겁니다. 태종 나갈 거고, 태종 역할로 지금 캐스팅된 배우는 주상욱이라는 배우고요. 태조 역할로, 태조 이성계 역할로는 요즘 동네 한 바퀴 돌아다니시는 분 있죠. 누구죠? 김영철 씨가 태조 이성계 역할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태종이라는 드라마를 조금 이제 약간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역사전을 그날이라는 프로가 토요일 8시예요. 토요일 8시 하는데 역사전을 그날에서 태종 특집으로 2부작을 하기로 돼 있고요. 어쨌든 제가 출연하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12월 달에 한번 보시면 태종 2부작 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 태종이라. 근데 저는 이 태종이 제일 잘한 게 뭐냐 하면 바로 후계자 지명이다. 바로 이제 그 14년간 세자의 자리에 있었던 양녕 대신에 충녕을 선택한 이유는 양녕이 세자 시절부터 뭐 요즘 표현을 하면 너무 농땡이에요. 너무 공부도 안 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는 맨날 기생들하고 스캔들을 일으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태종이 도저히 저놈 저거 후계자 삼았다가는 나라 말아먹겠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세종은 정말 학문이면 학문, 품성이면 품성, 모든 게 퍼펙트해요. 저 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이때 논리가 뭐였냐면 택현, 현명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장자상속이 원칙이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는 현명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 해서 이 장자 대신에 세 번째 아들을 선택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선택 장면이 아니었을까. 지금 우리 대기업 중에서는 삼성이 약간 이렇게 강의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마지를 제치고 세 번째를 후계자로 삼았다라는 부분에서 이 삼성에서는 되게 이제 적극 호응을 하죠. 그래서 이때 양녕대군이 이제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의 과천 쪽으로 들어가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서울에 방배동이라고 있거든요. 서초구에. 그래서 이 과천 쪽으로 들어가면서 지금의 방배동쯤에 너무 열받는 거야. 이제 완전히 왕은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이제 왕이 될 수 없는, 이게 너무 화가 나니까 지금의 방배동쯤에서 등을 돌렸다. 나는 다시는 내가 서울 오나 봐라. 돌릴방 등배. 그래서 방배동이라는 이름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녕 대신에 충녕이 후계자가 됐고, 그 충녕 세종이 왕이 되면서 뭐 우리 역사 속 최고의 이제 왕이 되었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세종의 특징은 본인도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해 나가요. 요즘 강조하는 우리 팀 플레이를 했던 사람. 그래서 이 집현전이라는 인재 양성 기관을 설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정책의 선순환 시스템, 그리고 이 집현전 학자들에게도 사가 독서제라 해서 임금이 하사하여 뭐 마음대로 책 읽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사할 사자를 써요. 우리가 사약할 때 사자를 대부분 죽을 사자로 생각하시는데 죽을 사자 아니에요. 하사할 사자. 왕이 하사하는 약. 그래서 사약 아무나 마실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름대로 급이 있어야 마신다. 이게 뭐 그냥 우리 드라마에도 나오지만 뭐 농민 천민이 뭐 사약을 받아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약은 이것도 보면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 뭐 속된 말로 원샷 원킬이에요. 한 사발 마시면 바로 하고 피를 토하고 죽죠. 근데 사약 몸에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돌아가세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7사발 8사발 마셔도, 특히 조광조라는 분 알죠? 이 조광조가 계속 그 사약을 마시고도 안 돌아가시니까, 이 우리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은 이게 빨리 퇴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안 돌아가시니까 너무 초조해. 그러니까 이게 막 조광조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빨리 마셔주겠다, 이거 그렇게가 돌아가셨다는 이런 스토리도 있어. 근데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원샷 원킬 할까요? 이거 사약 마시는데 한 20분 끈다. 전부 다 채널 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돌아가시는 걸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 세종이 왕이 하사하는 이건 휴가 제도는 요즘으로 치면 우리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우리 대학 교수들 중에서도 연구년 제도, 이거에 효시가 또 되었고요. 세종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적장자가 왕위를 계승했는데, 이 사실 조선 왕조에서는 이 적장자 징크스 같은 게 있어요. 문종 일찍 돌아가셨죠. 그리고 단종 바로 이제 그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겼죠. 그리고 이 세조의 맏아들이 의경세자인데 의경세자도 일찍 돌아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종 때 야 이거 뭔가 세종의 무덤을 잘못 써서 그런 것 같아 해서 바로 세종의 무덤을 옮깁니다. 지금 세종의 무덤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죠? 세종대왕 무덤 있는 곳? 경기도 여주죠. 원래 세종대왕의 무덤은 지금 강남구 내곡동에 가면 헐릉이라 해서 아버지 태종의 무덤이 있어요. 그 옆에 무덤을 조성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적장자 징크스가 계속되니까 이 무덤을 잘못 썼다 해가지고 무덤을 지금 경기도 여주로 옮겼고, 그 바람에 여주가 대박이 난 거예요. 여주시는 요즘 또 세종대왕의 도시 뭐 여주로 오십시오 하고, 여주에서 생산되는 쌀을 뭐라 그럴까요? 혹시 아시는 분? 여주쌀 브랜드가 있어요. 무슨 쌀? 대왕님표 여주쌀. 그 세종대왕을 딱 떠오르게 대왕님표 여주쌀. 그 여주 옆에 있는 동네가 이천, 쌀밥으로 유명한 이천쌀은 뭐라 그럴까요? 저쪽에서 대왕님표 썼으니까 이천에서는 임금님표 이천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명에 이런 브랜드를 이렇게 붙여서
인식시키는 거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예종 때 세종의 무덤이죠. 예종도 세종이 두 번째 아들이고 이제 예종도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제한대군이라고 있었는데 4살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4살짜리를 왕으로 올릴 수는 없는 거죠. 기저귀 차고 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서열이 의경세자라 해서 세조의 맏아들이 의경세자고 요 의경세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월상군, 잘상군. 원칙대로라면 월상군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잘상군이 왕이 되는 까닭은 요즘으로 치면 장인 찬스를 썼다. 바로 이 월상군, 잘상군의 장인이 한 명이었고 그리고 성종은 넘버 3 위치에서 왕이 되고 그리고 앞에서 소개했듯이 경연도 열심히 하면서 성종 때 조선 전기 문물 제도가 정비가 되었는데 그 아들이 정말 그야말로 이제 막가파 식의 이런 아들이었죠. 연산군. 연산군도 적장자예요. 적장자인데 어떻게 보면 적장자 프리미엄을 잘못 활용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다. 내가 적장자인데 누가 나한테 시비 걸어? 약간 이런 마인드예요. 그리고 이 성종이 경연 제일 열심히 했다 그랬죠. 이 왕세자 시절에 아버지 성종이 경연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하들이 뭐 이런 것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지켜본 거예요. 아버지 왜 저렇게 살아? 왕인데? 내가 왕이 하면 절대 저렇게 안 살 거야. 이 연산군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경연을 다 폐지해버려. 나한테 쓴소리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어. 아까 언론 3사라 이야기했죠.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기관 다 없애버려요. 하여간 나한테 뭐라고 뭐 잔소리하는 거 딱 싫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간신히 들끓게 되고 또 이런 왕일수록 또 노는 건 좋아요. 그래서 주변에 민가 다 헐어버려요. 사냥도 확보하려고. 거기다가 이 기생들 불러가지고 맨날 궁궐에서 파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기생들을 칭하던 명칭이 흥청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패러디합니다. 뭐라 그러죠? 흥청망청. 흥청들 내리고 노니까 나라가 망하겠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용어들이 지금도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실 내로남불이란 말도 이거는 전통시대부터 이어진 게 아니라 이 1980년대 우리 그 당시에 민정당 대변인을 했던 박희태라는 그런 분이 이게 이제 대변인 할 때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먹히니까 내로남불이란 말이 유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임팩트가 있는 말은 계속 이어진다. 우리가 조선이 건국했을 때 고려시대에 두문동에 살던 관리들이 다 출사를 거부해버려요. 이제 이성계한테 협조하기 싫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 뭐다? 두문 불출. 이게 임팩트가 있는 말들은 계속 생명력이 있다. 근데 이제 대단했던 게 이런 연산군을 쫓아내는 거예요. 신하들의 힘으로. 1506년에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연산군이 결국은 강화도 교동도라는 섬에 유배되었다가 유배지에서 2달 만에 병으로 죽었는데 뭐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지 맘대로 살다가 지금도 교동도 가면 그 연산군이 그 유배된 그 유배지를 재현을 해놨어요. 위리 안치라 해가지고 가시나무 울타리에 갇히게 되니까 이게 뭐 자기 맘대로 하다가 가시나무 울타리에 앉으니까 이게 뭐 속병도 들었겠죠. 그래서 2달 만에 생을 마감하고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이 중종이 되었고 중종의 그 다음 왕은 중종의 적장자인 인종. 그 적장자 제가 계속 징크스 이야기하는 게 인종도 적장자인데 8개월 만에 죽어요. 인종이 또 일찍 죽는 바람에 인종에는 아들 대신에 명종 역시 이복 동생인 명종이 왕에 올랐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명종까지는 그래도 다 적자 출신이에요. 왕비 아니면 계비의 아들로 왕이 되었는데 명종의 아들이 순회세자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찍 죽으면서 이제 왕실에 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아까 말씀드린 서자 쪽에서 이제 왕자들을 이제 수배를 하는데 명종이 하원군, 하룬군, 하송군 요 3명의 왕자를 이뻐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들을 계속 그 주시를 하고 있다가 하루는 3명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쓰고 있는 왕이 쓰고 있는 익성관을 보여주면서 우리 만원짜리 지폐에 있는 세종대왕이 쓰신 익성관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이것을 한번 써보거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명의 형님은 야 이거 정말 왕이 되는 그런 순간이니까 바로 익성관 쓰면서 요즘 같으면 셀카 찍어가지고 나 왕 됐다 잘 어울려 뭐 색깔은 어때 뭐 좋아요 눌러줘 이러고 있는데 막내인 하송군만은 쓰지를 않아. 너는 왜 이걸 쓰질 않느냐 이러니까 이것은
왕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제가 감히 이것을 쓸 수 있겠습니까? 명종이 이를 기특하게 여겨 왕세자로 삼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면접 잘 봐야 된다라는 그 진리를 확인시켜주면서 조선의 14번째 왕이 되는 인물이 선조예요. 이런 에피소드에서 볼 수 있듯이 선조는 상당히 그 총명하고 처음에는 잘했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인재들을 잘 양성하고 나름대로 새로운 문화 중흥을 이끌었는데, 바로 이 선조의 스타일을 구기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어쨌든 임진왜란을 초래했다는 것도 문제였고, 전쟁이 시작이 되자 가장 왕이 먼저 피난을 갔다. 어디로 가죠? 지금 저 평안도 의주까지 가서 여차하면 중국으로 가겠다. 이런 모습이 백성들한테 상당히 실망. 그때도 보면 백성들 막 시위대가 몰려와요. 왕 뭐 우리는 놔두고 왜 왕이 혼자 뭐 궁궐 비우냐고 이런 장면 나오고, 막 유성혁이 가서 막 달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선조가 그래도 혹시라도 왕통이 끊기면 안 되니까 광해군이 18살 되던 해에 바로 세자 책봉을 합니다. 사실 세자 책봉할 때는 10대 초반에 하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게 도저히 잘못하면 이게 크게 문제 생기니까, 그래서 광해군을 바로 이제 세자로 삼아서 이런 거를 우리가 분조라 그래요. 조정을 둘러나눠서 광해군은 전쟁터에 남아서 막 의병들 불러 모이면서 항전 활동하고, 선조는 가장 안전한 곳에 여차하면 중국에 가겠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시선이 어떻겠어요? 광해군은 아주 젊은 저 청년이 정말 그래도 힘들게 노력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장면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가 2017년에, 혹시 대립군이라는 영화 보신 분? 대립군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걸 소재로 해서 나간 거예요. 이때 세자 광해군 역할로 여진구 씨가 나갔고요. 그래서 광해군은 바로 이때 임진왜란 때 참전을 하면서 국방이라든가 외교, 당시 국제정세에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 광해군의 분조활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내일 오후 1시 10분에 MBC 싱글벙글쇼 틀면은요, 제가 일요일마다 합니다. 요새는 일요일마다 이 싱글벙글쇼 라디오 이렇게 들으시면 신병주 교수의 역사 주워 듣기 뭐 이런 코너를 한 3월 달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미 녹음은 했는데요. 내일 바로 이 장면 나갑니다. 이 장면, 그 광해군의 분조활동, 그 다음에 뭐 임진왜란 이야기, 의병 이야기. 그래서 제가 또 특별히 고령에 왔으니까 다음에 이제 의병 이야기 할 때는 김면 장군도 꼭 포함을 시켜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또 이렇게 계속 진도 나올 겁니다. 이제 선조 때하고 이제 광해군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왕이 되는데, 조선의 15대 왕. 광해군이 국방이나 외교는 잘하는데 또 문제는 광해군은 내치는 또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동생 영창대군 죽이고 어머니 폐위시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광해군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확 쌓여버려요. 그리고 또 문제는 광해군이 완전히 소수 측근, 북인 세력 중에서도 대북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친위 세력들만 가지고 정치하다가 결국 무너집니다. 역사 속에서도 항상 그래요. 항상 역사 속에서도 이게 뭐 요즘으로 치면 집권 여당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 버리면 이게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요. 인조 반정을 성공시킨 이 서인 세력들은, 이게 또 문제가, 광해군이 국방이나 외교는 잘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개성을 내야 되는데, 일단 광해군 때 했던 거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요즘 표현을 하면 적폐라 그래가지고 광해군 때 했던 거는 다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외교 정책도 소위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소위 말하는 실리외교, 중립외교 정책을 썼는데, 이게 그 전통의 우방국인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배신하고 저 오랑캐인 후금하고 외교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친명 배금 정책으로 선회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후금은 군사 강국이요. 이제까지 조선하고 친하게 지냈던 후금의 입장에서는 이 조선이 왕이 바뀌면서 완전히 적대적으로 나오니까 이 버릇고쳐져야 때 침략을 합니다. 1627년 정묘 호란. 일단 형제관계 맺고 물러갔지만 1636년 12월에는 청나라 태종이 직접 12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요. 병자호란의 시작이었고, 결과는 잘 알다시피 47일간 항전하다가 결국은 남한산성에서
결국 인조가 내려와서 지금의 송파구 삼전나루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적인 항복의식을 하죠. 바로 이 병자호란의 치욕을 당하고 앞에 소개했듯이 환양여의 비극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굴욕을 당하는 이 장면은 2016년에 영화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시면 촉합파의 대표 주자 김상은의 역할로는 김윤석 씨가 나왔고 주화파를 대표하는 인물 최명길 역은 이병헌 씨, 그 당시에 우왕좌왕하던 왕은 박해일 씨가 이렇게 맡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 인물과 왕의 캐릭터를 실제 내용을 알면서도 영화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사도라는 영화 보시면 영조 역할을 송강호 씨가 했잖아요. 근데 영조는 초상화가 남아있는데 그렇게 뚱뚱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세자에 해당하는 유아인씨 체형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사도세자가 뚱뚱해, 비만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체형으로 보면 역할이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보면 훨씬 더 흥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보면 장희빈은 정말 이뻤다, 아주 미모가 뛰어났다 나오는데 반면에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던 기생 장록수 있죠. 장록수는 기록에 보면 얼굴은 중간 이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에 바탕해 가지고 얼굴이 중간 이하인 장록수를 캐스팅하면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래서 장록수는 소위 말하는 아주 그 미모 여배우가 나오는데 실제 기록하고 다르고요. 또 한 명에는 또 반대로 되게 찌질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한 명에는 기록에 보면 키도 크고 아주 외모도 뛰어났다고 나옵니다. 근데 한 명에는 항상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모사꾼 이미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고, 한 명애가 외모가 뛰어났음을 증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명의 2명의 딸이 왕비가 돼요. 예종의 왕비가 되고 성종의 왕비가 되거든요. 한 명의 우리 그 이제까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왔던 뭐 정진 씨나 이덕화 씨 외모로는 왕비 배출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역사적 사실하고 이 드라마의 어떤 차이를 비교해서 보면 훨씬 더 흥미가 있다. 결국 남한산성 항복의 조건으로 2명의 왕자가 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가요. 그 첫 번째 소현세자, 두 번째 복림대군. 그리고 8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 소현세자가 차기 왕이 될 소현세자가 2달 만에 음원의 죽음을 당하고 실록의 기록에서조차 온몸이 검은빛이었고 이목구비 7구멍에서는 피가 흘러내려왔다. 마치 약물에 중독이 되어 죽은 것과 같았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정말 소현세자는 독살이 되었을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누구에 의한 독살일까? 바로 이 아버지 인조에 의한 독살일 가능성이 되게 많다. 왜냐하면 소현세자는 청나라에서 8년간 인질 생활하면서 이제까지 청나라는 오랑캐라고만 여겼는데 가보니까 우리보다 과학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 정치 시스템 뭐 경제 모든 게 더 나은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청나라하고 이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기국을 냈고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인조는 여전히 청나라 오랑캐 놈들에게 아들이 복수해 주기를 바랐는데 아버지 이제는 우호와 협력의 시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과정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소현세자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왕위는 소현세의 아들이 아닌 2번째 아들 복림대군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고, 그러니까 복림대군 입장에서는 자기가 왕이 된 이유가 뭐냐? 인조의 복수를 대신해달라. 그래서 효종하면 항상 떠오르는 키워드가 북벌이에요. 청나라의 정벌에서 복수하겠다. 그러나 이 효종의 북벌은 사실은 상당히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었고 10년 만에 또 효종이 병사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왕이 현종인데 현종이 또 적장자예요. 정말 적장자 징크스. 현종이라는 왕도 우리 잘 기억 못하잖아요. 보통 기억이 안 나는 왕들은 재위기간이 짧아야 한 1, 2년 정도. 근데 현종은 무려 15년 재위했는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남느냐? 이때가 자연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염병이 제일 극심했다.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뭐 이런 지금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이렇게 전염병 극심하고 이러면 새로운 정책 같은 걸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거기다가 또 예속 논쟁이라 해서 이때가 당쟁이 제일 치열하게 전개돼서 왕이 돌아가실 때 대비가 상복을 3년을 입냐 1년 입냐 이런 걸로 막 터지게. 요즘으로 치면 민생 실종이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 이유를 든다면 현종은 조선왕 중에 온양온천 VIP 회원권 소지하고 계셨어요. 왜 온양온천 갈까요? 워낙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피부병, 눈병, 리더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게 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겹쳐서 15년 제에도 별로 존재감 없이 그 현종의 그나마 유산이라면 숙종이라 조선왕 중에 적장자 7명이라 그랬죠.
그 중에 정말 제대로 적장자로서 왕권을 행사한 사람은 숙종이 유일하다. 영조 다음으로 제2기간이 길어요. 영조가 52년, 숙종이 46년. 그리고 실제 정치, 경제, 국방, 문화 분야에서 상당한 업적을 쌓았고, 우리 단종이 왕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도 숙종 때고, 상평 통보 우리 아시죠? 조선시대 이 화폐가 본격적으로 유통한 것도 숙종 때고, 되게 업적이 많아요. 근데 왜 숙종은 우리가 별로 기억을 하지 못할까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임팩트가 너무 강하죠? 장희빈 임팩트가 너무 강한 거예요. 이제까지 영화나 드라마에 장희빈이 주인공인 경우는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장희빈 역할을 맡았던 여배우들이 대부분 쟁쟁해요. 옛날에 80년대 뭐 이미숙, 90년대 김혜수, 정성경, 전이나 최근에 뭐 김태희 씨까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숙종은 누가 했지 하면 잘 몰라. 그러니까 장희빈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왕의 역할은 거의 뒷전이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숙종이라는 왕의 명예가 좀 회복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좀 숙종을 주인공으로 하는 잘 만든 영화나 드라마가 좀 제작될 필요가 있는데, 보면 방송국에서도 항상 소재는 맨날 태종은 진짜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광해군 잘하고 맨날 했던 거예요. 왜? 시청률 때문에. 이 모험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이 숙종이라는 왕 했다가 이거 혹시 시청률 떨어지면,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좀 과감하게 좀 새로운 왕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숙종이라는 왕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조, 정조 시대라는 조선 후기 정치 문화의 중흥이 가능했고, 영조는 최장수 왕이에요. 52년 제위했고 83세까지. 최근에 이 영조의 장수 비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요. 오래 살고 싶으신 분은 이거 적어두세요. 영조의 장수 비결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 소식. 두 번째, 채식. 세 번째, 금주. 네 번째, 건강검진. 정말 열심히 받아요. 조선시대판 종합병원인 내의원에서 통계를 보니까 한 달에 11번 정도 건강검진 받았다. 3일에 한 번 피 뽑은 왕이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즐겨 드셨던 음식도 기록에 나오는데요. 보리밥, 타락주, 요구르트 같은 거죠. 또 하나가 경옥고. 경옥고 아시죠? 꿀하고 이렇게 이 인삼 버무린 거. 그래서 이거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모 제약회사에서 이 경옥고 선전할 때 영조대왕께서 즐겨 드셨던 뭐 경옥고 이러다가 지금 그 강사 요즘 완전히 좀 저 학력 파문 때문에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설민석 씨가 동원돼 가지고 영조대왕께서도 즐겨 드셨던 경옥고 근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뭐 경옥고에 협찬 받은 건 없지만 실제 기록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영조는 장수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어떤 정치 문화 중흥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분명히 했는데, 영조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이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도 죽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세자의 비극은 이 두 사람이 너무 안 맞아요. 사실 너무 이 성격부터 해가지고 뭐 스타일이라든가 결정타가 된 게,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이라 그래가지고 영조가 고령을 이유로 대신 너가 대신해서 이제 왕 그 노릇을 해라 해놓고 맨날 요즘으로 치면 깨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이래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이 영화 사도 보셨나요? 이 사도세자가 옷을 제대로 못 입는 병에 걸려요. 의대증이라는데,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아버지 왕인 영조를 만나려면 옷을 갖춰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옷 갖춰 입은 날마다 깨지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생겨. 옷을 못 입는. 다른 옷 가져와. 내시한테 이 옷 말고 없어? 뭐 계속 준비하다가 더 이상 뭐 준비된 옷이 없으면 죽여버려. 실제 사도세자가 한중록 기록 같은 데 보면 100여 명을 죽어요. 영조 입장에서는 저렇게 사람 마음대로 죽이는 놈, 내가 아니면 이건 쟤를 통제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사실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 사실 사도세자가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게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는 참 영조 입장도 이해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1762년에 뒤주에 갇혀 죽은 이 사건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임모화변이라고 해요. 이 사건이 임오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자, 그럼 임오년에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죠? 우리 역사에서 120년 뒤인 1882년 임오군란, 그리고 임오군란에서 또 플러스 120년 하면 2002년 임오 월드컵까지. 우리 역사에서는 임오년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사도세자의 비극은 있었지만, 이 해경우 홍씨가 정말 처신을 잘했어요. 어머니가 해경우 홍씨도 바로 시아버지인 영조에게 우리 왜 남편 이렇게 죽게 했나요? 이런 식으로 저항했다면,
사실 정조가 왕이 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다. 어떻게 보면 사도세자는 버리는 카드로 활용을 했고, 어쨌든 우리 남편이 좀 광증, 정신병 같은 게 있어서 시아버지의 처분은 오히려 옳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린 정조를 할아버지 영조가 거처하는 경희궁으로 보내가 요즘으로 치면 스킨십을 시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할아버지들이 아들은 미워해도 손자는 되게 이뻐요. 그래서 상당히 그 영조하고 이게 잘 맞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조가 돌아가신 후에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는 또 이 할아버지의 장점을 잘 계승을 해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세기 그런 뭔가 조선의 정치 문화가 중흥을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조가 정오하게 1800년에 돌아갔어요. 우리가 또 훌륭하신 왕들은 되게 깔끔하게 돌아가시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19세기 안 건드릴 거야 하면서 딱 18세기 마감. 그래서 1800년에 돌아가시고 그 정조의 아들로 역시 정조의 후궁이었어요. 수빈박씨라고. 그 사이에서 난 아들 순조가 11살에 왕이 올랐고 순조의 아들로 효명세자라고 있었는데 이 효명세자가 상당히 좀 능력을 잘 보이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22살에 죽어요. 그 효명세자의 삶을 또 조명한 드라마가 몇 년 전에 했던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그때 효명세자 역할 누가 했죠?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얼마 전까지 바둑 두다가 바로 이 효명세 역할을 했었는데 상당히 이제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효명세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가 급상승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22살에 사망하고 헌종은 효명세의 아들인데 8살에 왕이 올랐고 헌종이 23살에 죽으니까 또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왕실의 그 선대에 영모 혐의로 저 강화도 유배 가가지고 농사 짓고 있다가 얼떨결에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절조. 이러다 보니까 이 왕권이 완전히 하락을 해요. 이 권위가 실추가 되고 그 빈틈을 바로 이 19세기를 대표하는 세도 가문이라 할 수 있는 안동 김씨, 풍양조 씨, 반남박 씨, 경주 김씨 소수 세도 가문이 완전히 권력을 독점하는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는 세도 정치로 표현되는 세도 정치 시기가 본격화되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관직 같은 게 정상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제수되는 게 아니라 권력 있는 세도 가문에게 돈을 대가지고 매간매직이 성행해요. 그 이 수령직, 요즘으로 치면 시장 군수직을 돈으로 사고 파니까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장 군수 입장에서는 수령 입장에서 그 누구를 착취한다? 백성들이 먹이 피라미드에 제일 밑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다 뜯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게 막 세금이 많고 이러면 진짜 거의 폭동처럼 일어나 버려요. 그렇게 해서 1811년 홍경래난이 일어나고 1862년 진주를 거점으로 하는 진주밀란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조선사회가 내부적으로 해체되고 1863년 아들 고종을 대신해서 권력을 잡았던 흥선대원군이 한 10년간 이런 거 한번 바로잡으려고 개혁정치했지만 흥선대원군 자체가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외세의 침략이 본격화돼요. 미국, 프랑스, 러시아 거기다가 일본까지 가세를 했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지금도 보시면 우리는 계속 주변 강국에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 그리고 정말 그나마 요즘 약간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의 정상들이 요즘 약간 조금 덜 강해졌는데 한때 미국 트럼프,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 일본 아베 완전히 역대급죠. 센 사람들, 센 캐릭터들이 진짜 그러니까 우리 나라도 상당히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도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서로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요 120년 전 우리 조선은 청나라, 러시아, 일본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요. 예상을 깨고 러일전쟁에서 맞아? 일본이 이겨요. 완전히 한국에 대한 독주 체제가 갖춰졌고 그리고 일본이 경제 침략부터 시작해가지고 1905년 을사늑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 박탈하고 1907년에는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 해산시키고 걸림돌이 되는 고종 황제마저 강제 퇴위시키고 허수아비 왕 순종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수순처럼 1910년 순종을 압박을 해가지고 한일
강제 협약 경술국지라고 하죠. 1910년 8월 29일. 그래서 조선왕조는 518년간의 역사를 마감하게 됩니다. 27명의 왕이 제위했고 태종이나 세조처럼 직권의 정당성을 위해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던 왕, 세종이나 성종처럼 체제와 문무리 정비에 총력을 쏟았던 왕들, 광해군이나 정조처럼 기억이 요구되던 시대를 살았던 왕. 그리고 이 선조는 또 뭘 잘못했냐면 임진왜란때 우리 농공행상이라 해서 우리도 어떤 조직에서도 이제 상 같은 걸 주는 게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상당히 조직이 와야 됩니다. 이 선조가 임진왜란 때 이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전쟁에서 직접 싸웠던 사람들을 우리가 선무공신이라 해요. 근데 선무공신은 18명 임명된 데 비해서 선조 따라 의주로 피난했던 사람 호송공신이라고 하는데 무려 80몇 명이 임명돼. 선조 인식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게 전쟁터에서 정말 죽으라고 싸웠던 이런 장군들, 의병들 이런 공보다는 내가 피난을 잘 갔고 그 과정에서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준 거다. 그러니까 나를 호위했던 사람들이 제일 공이 있다. 이런 인식이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바로 이런 문제점을 노출했고 앞에 소개했던 인조 같은 경우도 이런 잘못된 외교노선 무조건 광해군 때 정책은 무조건 나쁜 걸로 확 뒤집었다가 정말 쓰라린 또 이런 그 전쟁의 그런 그 참담함을 맛봤고 영조 정조 때 시대적 과제 인식과 적합한 정책을 통해 뭔가 부응하려고 했지만 19세기 세조 정치 전개와 외세의 침략 속에 조선왕조가 종말을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쭉 뭐 1시간여 강의하면서 분명히 조선시대 왕 이야기했는데 뭔가 지금하고 상당히 닮아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결국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죠. 옛날 이야기 같은데 지금의 시대도 상당히 그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하면 이 반복이 되니까 가능하면 예전에 잘못된 거는 우리가 되풀이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또 잘된 것, 뭐 세종과 같이 이렇게 참모들 잘 두고 이런 거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잘 계승을 해야 돼. 이런 것이 사실 역사가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거울 보면서 자기 이렇게 매무새 같은 것도 다짐 바로잡고 그것이 바로 이 역사가 가지는 큰 의미다. 그리고 이 오늘날 민주사회가 도래했다고 하지만 적절한 정책 추진, 여론 존중, 도덕성과 청렴성 등 전통사회 특히 성군이 그 소지했던 그런 리더십은 여전히 현재 이건 뭐 왕뿐만 아니라 지금의 뭐 고위직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정말 아래에 있는 분들까지 이런 것이 우리가 좀 더 갖춰져야 됐을 때 그 조직이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광고인데요.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한 이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왕으로 산다는 것. 이거 예전에 제가 이 매경 이코노미에 연재한 걸 모아서 책으로 낸 거고, 그다음에 그 짝이 되는 왕비를 또 이렇게 제가 농민신문에 한 2년 연재해 가지고 쓴 왕비로 산다는 것. 그리고 이제 또 이 참모 이야기, 조선을 이끌어갔던 참모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정약용이라든가 최명길이라든가 뭐 성삼문이라든가 이런 참모들의 어떤 또 그 활동을 통해서 또 이 조선의 역사를 조명했고, 가장 최근에 쓴 책이 56개 공간으로 읽는 조선사라는 책인데, 우리 역사에서 이런 공간들 있잖아요. 여기 지금 고령이라는 지역 같으면 이 대가야와 관련된 이런 역사 유적지가 있듯이 뭐 세종 때 이 집현전 같은 기관이 지금 어디에 위치했고 거기에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집현전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신숙주라는 학자가 이 집현전에서 깜빡 잠들었을 때 그 순시했던 세종대왕이 어떻게 하셨죠? 옷을 덮어줬던 그런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기억하고 집현전을 가면 훨씬 좀 와닿는다라는 거죠. 이 정조의 뭐 규장각이라든가 수원 화성 이야기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우리 조선의 역사를 또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뭐 기회 되시면 오늘 저하고 이렇게 강연으로 만난 인연이 있으니까 한번 또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여에 걸쳐 오늘 이 대가여 문화재 야행이라는 뭐 큰 고령군의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지역의 역사 문화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걸 좀 더 틀을 또 넘어서 또 우리 역사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